노동법이죠. 네. 기업 경영과 노동법인데 전공 선택 과목 맞죠? 3학점이고 자, 노동법 수업입니다. 앞에 기업 경영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의미가 있으려면 상당히 회사에 뭐 이제 인력 관리나 노무 관리 부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한테나 좀 뭔가 다르게 올까?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다 노동법이에요, 법.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보여줄 건데 계속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은 우리 그 문제 기반 학습 강좌로 선정이 됐습니다. PBL 강좌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아직도 이제 감은 조금 안 오는데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뭐 PBL, 문제 중심, 뭐 프로젝트 중심 수업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전혀? 유치원 안 다녔어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다녔는데 유치원 안 다녔어요, 유치원? 여러분들?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대답이 없어. 다녔죠? 유치원에서 하잖아요, 이런 거. 프로젝트 수업. 뭐 그런 거, 그거하고 이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든가 문제 기반 학습 뭐 이런 것을 하면 주로 검색이 되는 게 이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서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어쨌든 대학 교육에서도 요거 진행이 된다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에 우리는 그 문제 기반 학습 그 강좌로 선정이 돼서 이 수업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빠듯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과 과정 자체가 진도 분량이 좀 많아요.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거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거 PBL 강좌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구상은 이건데 두 문제를 줄 거예요. 문제는 두 개야. 두 문제를 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한 6팀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6팀 정도로 나누는데 이게 그 뭐 발표 수업 있잖아요. 조별 과제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 저도 이제 그거랑 많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랬다가 이 교육학 전공하신 이제 PBL 수업 컨설턴트 하시는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과제, 그러니까 조별 과제라든가 발표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팀 짜가지고 나가가지고 서로 토론해, 그러니까 뭐지?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주제 이제 다 조사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발표 수업은 발표하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문제를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 해요. 처음에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사건과 쟁점을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제 조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황을 설정해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래요. 감이 안 오죠? 뭐를 하자는 건지 감은 좀 안 오는데 일단 해보자고요. 해보는데 우리가 좀 독특한 어쨌든 노동법, 법학, 법률 과목이니까 이 모의 재판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6팀이니까 원고팀, 피고팀 나눠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논쟁을 벌여보는 거지. 그럼 나머지 4팀은 가만히 보고만 있냐? 그건 아니고 4팀은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팀, 피고팀, 배심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모의재판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재판에 쓸 수 있는 그 사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제 짜야겠죠. 그죠? 뭐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문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 차차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업이 이렇게 이제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건 대부분 이제 시험 기간에 지금까지 계속 시험 기간,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시험 기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이제 실시간 수업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시청하는 방식으로도 했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이제 왜냐면 시험 기간이니까 그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그 주에 시험이 몰려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리고 그때는 들어오더라도 수업하는 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 보는 시험이 급하지 시험 언제 볼지 모르는 이 과목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 그냥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 방식은 기간 동안에 수업할 내용을 수업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시청한 다음에 간단한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정이 있어서 수업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에 못 나오는 경우에 그냥 실시간 수업 우리 지금 이 툴 있잖아요. 블랙보드에 있는 이 툴에 들어와서 들으면 돼요. 그냥 들으면 돼요. 나중에 PBL 수업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따로 고민을 해보고 일단 강의하는 거, 이론 강의하는 거 그거는 그냥 들으면 돼요. 듣고 그럼 제대로 들었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간단한 과제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간단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것도 좀 어렵다.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추기가 참 어렵다. 오늘 예비군 훈련 간 친구 있는데 그런 경우 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 수업한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과제를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학기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게 출석이 인정되는 거 아니고 과제를 제출해야지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온라인 신청을 계속 신청하는 걸 계속 할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할지 그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느 여기 와서 듣든 아니면 그 실시간 수업하는 이제 병행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듣든 아니면 나중에 녹화된 거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수업 내용을 좀 이수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출석은 여기 꼭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그렇게 크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옛날부터 점수로 매기지 않아요. 출석 점수 없어요. 출석 점수가 없어요. 오든 안 오든 뭐 점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보면 알아요. 출석 점수가 이래서 없구나 하는 게. 자, 점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출석 점수가 없으니까 뭐 공결이나 출석 인정이나 이런 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출석 인정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공결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출석 점수 안 깎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출석 점수가 없으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안 한다고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대신 뭐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온라인 수업 들으면 된다고. 온라인 수업으로 들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포탈에 가면 그 학교 큐피드 들어가면 포탈에 출석 인정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지. 그 행정적인 처리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그건 하지 말고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나한테 미리 전화하면 돼요. 전화하면 내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언제까지 그 영상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또 더 늘려줄 수도 있어요. 이번 학기 안에만 들으면 되지 뭐. 그리고 결석 처리된다고 해서 점수 깎이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출석 인정 신청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일 있으면 미리 전화하세요. 전화하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네, 못 나온다고 하는데 왜 못 나오느냐 뭐 하는 이런 뭐 제출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아파서 못 갑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이러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자, 대신에 시험은 좀 그래요. 어려워요. 원래 PPT 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딱 되고 그러면 좋은데 이거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이거 그냥 그림이야. 그 파워포인트 그냥 그림으로 만들었어. 갖고 와서 이게 동작이 안 돼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이라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데 그래 차근차근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자, 빨간 거 시험 딱 이렇게 들어온 거야, 시험. 자, 시험이요. 자, 중간 시험이 있고 기말 시험이 있는데 중간 시험, 기말 시험 합쳐가지고 한 번에 왜 두 번 보는 걸 한 번에 보느냐? 그 친구를 위해서는 문제 반씩 쪼개면 되죠. 반은 중간 시험, 반은 기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네, 중간 기말 시험 통합해서 딱 한 번에 보는데 대신 객관식 시험이에요. 시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객관식 시험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고르는 거 4개 지문이 있으면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데 이게 괄호 넣기도 할 거냐, OX 있죠? 그런 거 할 거냐, 아니면 4개 중에 뭐 고를 거냐인데 대부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이거예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OX 몇 개 끼워 넣는 그 형태가 가장 지금까지 결과가 그랬어요. 다 대부분 선택이 그래요. 간혹 한두 명이 이제 괄호 넣기라든가
간단한 약술 문제 이런 걸 선택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데, 네, 항상 다수결이 다수결로 정해야죠. 그래서 소수 의견은 존중하지만 꼭 그걸 반드시 따라주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는 그 선택형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OX 문제 이렇게 도 나는데, OX 문제가 상당히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OX 문제가 더 어려워요. OX 문제가 더 어려워요. 푸는 거 보면. 그리고 많이 틀려요, 더. 훨씬. 뭐, 미리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좀 그래요. 문제 수는 좀 많아요. 50문제에서 무조건 50문제 이상, 120문제 이하 그 사이로 출제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매 학기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70에서 80문항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제 그 학기 사정에 따라서. 근데 조금 그래요. 어쨌든 시험 그 원칙은 그거예요. 시험 범위 진도가 끝나고 2주 이상은 무조건 그 시험 준비를 위해서 2주는 보장을 하고 그 남은 그 남은 날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시험 일정은. 언제 시험 볼 건지, 언제 볼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볼 건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일찍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볼 수도 있고, 대략 보면 그 겨울에는 좀 일찍 보려는 경향이 강하고 여름에는 좀 늦게 보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 2학기 때는 막 거의 이제 11월 말로 의견들이 많이 몰려요. 11월 말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1학기에는 거의 이제 6월 달로 이렇게 몰아서 늦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뭐 상관은 없어요. 언제 보든.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따라야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결정된 날 못 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만 따로 시험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는 정해진 거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보는 경우에는 따로 시험을 보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로 시험을 봤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 비밀을 지키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평생 간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 성적 열람 기간, 성적 열람 기간까지는 그 서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잘 안 지켜지긴 해도 그래도 의견이라도 얘기하니까 느낌이나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번 기본일 시험이 어땠어? 이렇게 느낌은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비밀로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시험이 난이도는 상당히 높고 시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시험 범위는 넓어요. 우리 강의 안을 이번 학기에는 이제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260쪽입니다. 양면으로 260쪽. 260쪽이 다 시험 범위냐? 물론 여러분들이 260쪽 이거 다 해서 보자. 그럼 볼 수 있는데 그러긴 좀 힘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11개 챕터로 나눴는데 이 중에 중요한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래서 한 반은 좀 넘어가고요. 한 3분의 2 정도 되려나?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출제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이 많죠. 그죠? 난이도, 시험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을 한테 더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한 거예요. 시험이란 게 운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운이라는 게. 시험 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운이 좋은 친구는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그 이제 논술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서술하는 문제, 그 서술하는 거 이런 거는 공부 안 했는데 그 딱 한 문제 찍어가지고 공부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면 걔는 그냥 A뿔을 맞는 거야. 나도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죠?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시험 앞두면 족보부터 찾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추려가지고, 그거 예상 문제 모범답안 작성해가지고, 그거 딸딸딸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사법고시 어렵다고 하는데, 사법고시 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나오면은 붙는 거고, 다른 게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운이라는 게 좌우한다고. 근데 정말 근데 열심히 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그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는 많이, 시험 범위는 그것도 넓게,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높게 하는 거야. 그럼 근데 성적은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성적은 시험 점수가 성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아니라 이 시험 등수가 중요한 거지. 이게 좀 너무 좀 비정한 얘기인데 좀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비정한 얘기인데 그 아프리카 초원에 한 미국인하고 일본인이 그 둘이 여행을 갔어요. 아프리카 초원에 여행을 갔어. 그런데 저기서 사자 한 마리가 큰 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가 가방에서 딱 운동화를 꺼내가지고 운동화로 갈아 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가 뭐라고 했냐면, 야, 잽 그러지, 잽, 응? 잽 그러잖아요. 일본 저기 할 때 우리식으로 우리 뭐 무슨 다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야, 네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저 사자보다는 네가 더 빨리 뛸 수 없어. 넌 저 사자보다 빨리 뛸 수 없어. 그러니까 일본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알아, 양키. 야, 양키. 미국 애들 저기 양키. 야, 양키. 그건 나도 알아. 난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이게 좀 비정해 보이지만 세상이 그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딱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나는 붙는 거야. 우리 시험이란 게 원래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시험은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등수대로, 그러니까 석차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얘기,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써는 건데, 자, 중간고사가 없어 기말에 모든 시험 범위와 성적이 치중되어 있어 힘들었습니다. 기말고사 한 번으로 학기의 성적이 평가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뭐 다 좋았지만 기말고사 한 번으로 이게 뭐 한 몇 년 전까지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험 한 번 딱 보고 나서 그걸 2번 본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못할 거예요. 아까 본 거 있죠? 50에서 120 문항, 그러니까 80문제를, 그러니까 40문, 중간시험, 기말시험 2번 본다는 얘기는 그거를 2번으로 나눠서 40문제 나눠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80문제 2번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60문제 이상은 되어야지, 60문제 이상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등급이 나눠진다고. 공부를 한 사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된다고.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80문제, 100문제가 가더라도 중간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점수가 모이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가 또 하필이면 그 점수를 이렇게 나누는 층이 돼버린다고. 그럼 상당히 이제 난감한 거야. 그래서 문항수를 많이 하고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군데에 뭉치지가 않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나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3개 틀린 사람 했는데 10개 틀린 사람이 다른 건 뭐 2개 틀린 사람 1명, 3개 틀린 사람 1명 이러다가 10개 틀린 사람 뭐 5명, 6명 이렇게 나와. 근데 그 5명, 6명 중에 몇 명은 A를 받고 몇 명은 B를 받아야 돼. 그걸 나누는 방법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구는 A를 받고 누구는 B를 받을 건가? 이거를 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예요. 힘든 문제야. 그러니까 그렇게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항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시험, 기말시험 2번 본다는 건 최소한 6, 70문제씩 2번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그러면 기말시험 한 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요거는 범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2번 보면 이거 다 보게 되지. 이거 다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한 번만 봐도 딱 등급은 나눠지는데. 그래서 대부분 바라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시험을 보니까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이런 친구들의 심리는 그거예요. 2번에 나눠서 보면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번 시험은 망쳤지만 다음 시험엔 잘 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될까? 될까? 안 되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시험을 2번 보나 1번 보나 3번 보나 아니면 10번을 보나 잘 보내면 계속 잘 봐요. 시험 못 본 친구는 계속 못 봐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응? 간혹 1, 2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1, 2점 차이로 왔다 갔다. 근데 한두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더 맞추고 덜 맞추고 하는 건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 성적이 한두 문제로 성적이 확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봐요. 한 번에. 여러분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2번에 봅시다. 한번 학기 중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때 얘기해야 돼. 그때. 그리고 그런 의견은 자기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2번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한 번에 봅니다. 네. 그래서 평가는 우리 이제 상대평가죠. 그럼 뭐 이제 전 과목이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방식대로 그대로 가요. 그리고 시험 전에는 그냥 시험 한 문제당 1점씩, 한 문제당 1점씩, 그리고 따지기 편하기 위해서 몇 문제 맞췄느냐가 아니라 몇 문제 틀렸느냐로 계산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 몇 문제 틀렸느냐, 그게 점수야.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많이 틀린 거야. 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틀린 거고 잘 본 거야. 그래서 그 점수대로 석차가 나오잖아요. 등수가. 그럼 등수대로 이렇게 잘라요. 30%, 60% 나머지 딱. 그래서 A, B, C. A, B, C. 그리고 그럼 A와 B, 그러니까 A 중에는 A 뿔이 있고 B, A 제로가 있잖아요. 그건 그 대략 한 5대5 비율 정도, 5대5, 5대5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다르게 해서, 일단은 그 한 2대8이나 3대7 정도로, 그래서, 플러스보다는 제로가 많게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 온라인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과제 제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참작을 해서, 이제 올려줬어요.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요. 그러면 등급 딱 A와 B 그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동점은 원칙적으로 동점은 똑같이 처리해요. 동점은 똑같이 처리해요. 그래서 등급에 딱 5명이 3명은 올라가고 2명은 내려가야 된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다 밑으로 평가해요. 5명이 다 같이 못 올라가잖아요.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다 같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합니다. 그동안 뭐 낸 거 뭐 이런 거 다 읽어보고 뭐 했던 거 태도 그다음에 얘가 나랑 친했나 얼굴이 기억나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이 친구는 올려줘도 되겠어. 올려줘도 되겠어. 하면 그 친구들은 올라가고 그냥 좀 그냥 아쉽지만 나머지는 그냥 밑에 남아있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러다가 이제 시험을 다시 봤어요. 그 친구들만 시험을 다시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포기하고 난 포기하고 그냥 B 맞을래요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래 시험 보겠다 뭐 과제 제출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논술이라든가 구술이라든가 이런 거로 평가를 해서 뭐 누구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도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힘들죠. 좀 힘들죠. 그래서 도저히 등급을 나눌 수 없다라면 다 같이 그냥 못 올라가는 거죠. 다 같이 못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요 등급을 딱 나누는 여기를 위해서 좀 많은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하고 과제 제출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부과되는 과제를 그냥 여기 나와서 들은 사람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수업에 이렇게 나와서 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제는 한두 개 정도는 이제 내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이 PBL 강좌라고 했으니까 PBL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PBL 평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까 팀을 나누니까 팀에 대한 평가. 그래서 내가 무슨 A팀이다. 그러면 내가 A팀 그다음에 다른 팀들을 평가하는 거야. 저 팀은 어떠고 있고 저 팀은 그러니까 다른 팀을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팀의 팀원들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팀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작성을 했는지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제 점검하는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PBL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BL 평가가 아마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또 뭐 이제 많으면 두세 문제, 저 시험 문제라면 두세 문제 정도 차이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PBL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차이가 난다 했을 때 아예 학교에 안 오는 친구는 빼고 그냥 열심히 좀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좀 이제 뭐랄까 그 시험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차이로 좁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 그래서 자, 원칙은 그래서 시험 석차로 평가를 합니다. 시험 석차로 평가하고 이번 학기는 특별히 PBL 평가가 거기에 가산이 돼요. 그리고 PBL 평가는 한 시험 문항으로 따졌을 때 한 두세 문항 차이. 그러니까 이게 심했을 때 아주 제일 잘한 친구랑 제일 안 나온 친구 사이에 한 두세 문항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차이는 거의 한 50문항 이상, 50문항 가까이 차이 나요. 제일 잘 본 사람하고 제일 못 본 사람하고 40에서 50문항 사이로 차이 나니까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네, 우리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정치적 성향을 내비치시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제 문제 자체가 정치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느낌을 받았고 이를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강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은 저쪽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수님 본인의 의견을 얘기만 했다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을 텐데 뭔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듯 이야기를 하시고 수업 과제로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과제로 내셨습니다.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게 더 좀 강의자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4개 정도 이게 딱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과목 맞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동법, 노사관계, 글로벌 비교 노사관계 이렇게 맞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4건이 딱 나왔는데 이건 여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한 세 사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정도가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 이게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법학이든 뭐든 다 사회과학이라고, 사회과학. 또 인문학,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비판적인 시각이야.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현실을 노동법의 현실, 결국엔 노동 관계에서 노동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지금 윤 아무개가 대통령을 하든 아니면 그 전에 문 아무개가 대통령을 하든 아니면 지금 떨어진 이 누구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이 뭐냐면 이걸 이제 사실 그 어떤 노동 관계라든가 어떤 노동 실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그걸 통제하는 정부라든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아마 혹시 동사서독이라는 영화 상당히 오래됐는데 다시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 뭐죠? 옛날 그 필름을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예? 재개봉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 리덕스라고 하나? 하여튼 이제 그것도 나왔는데 동사서독 유명한 영화입니다. 동사서독 아주 홍콩 배우들 쟁쟁한 홍콩 배우들이 다 나왔던 누구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장국영, 임청아 뭐 다 나왔었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가장 너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너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너의 친구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본가야. 그래서 항상 누가 하든 뭘 하든 지금 이 시스템, 이 체제, 이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 노동법을 알려주면서 그런 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노동법의 하나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지식과 정보를 캐치하는지, 어디서 그걸 찾아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지. 자, 노동 시간이 뭐 일주에 40시간이 어떻고, 뭐 OECD가 어떻고,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그냥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뭐랄까, 그런 태도랄까,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사실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저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이 친구가 불편한 따기보다는 사실 이 친구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난 거지. 이 문제에. 자기 정치적 견해와 다른 얘기가 들렸을 때 내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정치적 견해를 빼고 들으면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물 같은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나한테 남아있을 테고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래 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출석 점수를 좀 넣어달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굳이 그래도 출석 점수를 그래서 몇 번 넣어본 적은 있어요. 넣자 해서 안 바뀌어요. 계산하기만 골치 아프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 수업할 때는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출석을 점수화한 적이 있는데 좀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출석 잘한 친구가 시험도 잘 봐요. 그리고 출석 안 하고 잘 안 나오고 공부 안 하고 그 친구들 시험 못 본다고. 굳이 이제 이거 따져가지고 바뀌지도 않는데 뭐. 네? 중요한 건 출석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쭉 있는데 제 경영 수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얘기 이게 하나만 했는데 여기 그동안 한 서너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거 예, 경영 수업 아닙니다. 법학 수업이에요. 노동법이잖아, 법. 그죠? 경영학과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우리 노동법. 그죠? 그래서 노동법 수업입니다. 노동법 수업. 요거는 이 친구가 졸았나 봐요. 제 목소리 안 들려요? 맨디에 안 들려? 예? 들리죠? 예. 자, 뭐 어쩌고 했는데, 예. 드디어 대놓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 나와요. 무례한 학생들에게까지 예의를 갖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수업이나 그런 걸 안 듣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고 같은 학생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이게 좀 왜 저기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수업하고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이게 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그게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수업을 개강을 개학 연기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일단 그래서 처음에 3월 달이 그냥 날아갔어요. 개강 2주 연기됐지. 그 다음에 이제 한 4월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온라인 수업 하지만 4월부터는 다시 학교에서 수업한다. 뭐 해서 그 3월 또 2주 그냥 휴강하고 나중에 보강하는 식으로 했더니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 거야. 그거 그랬지.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막 좀 많이 혼동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까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얘기합시다. 우리 이제 노동법 수업이에요. 노동법 수업인데 오늘 많은 얘기는 안 해요. 오늘 그냥 이제 간단한 인트로 같은 거지. 그래서 노동법 수업인데 노동법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해요. 노동관계가 뭐냐? 상당히 궁금하죠? 지금 궁금해하지 말고요. 다음 주에 해야지. 그죠? 노동관계가 뭔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노동관계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노동자와 사용자, 뭐 노동자와 자본가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어쨌든 노동자에게 중심을 두고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동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거는 이 노동법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래요. 인문학, 사회과학에서는 이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이제 나는 노동자와 사용자 중에 중립을 지키겠어. 택도 없는 중립이란 건 없어요. 중립은 자동차 중립 기어나 넣을 때 나는 거고 중립에 놓으면 차 안 가지. 그죠? 차 안 가죠.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중립이란 건 없어요. 한쪽 어디에서든 한쪽에 서야 돼. 어디에서든 한쪽에 서서 그리고 바라봐야 돼요. 결국에 중립에 선다는 건 힘센 놈 편에 붙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딱 눈치를 보다가 제가 힘이 센 것 같아요. 이쪽으로 붙을게 이렇게. 아니면 제가 세지네? 그럼 이쪽으로 갈게.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기회가 되면 기회주의자들이잖아. 기회주의자. 위선적인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 얘기는 근데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노동이란 말과 근로라는 말을 다 써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의안에서 보시면은 법 조문은 다 이제 근로라고 나올 거예요. 근로자, 근로기준법, 근로관계 뭐 이런 식으로 근로의 권리. 그럼 노동은 뭐고 근로는 뭘까요? 노동은 뭐고 근로는 뭘까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뭐 워크도 있고 레이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워크, 레이버 있는데 레이버에 보시면은 U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죠? 옛날에는 저 U자를 썼어요. 레이버 이렇게.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쓰잖아요. 저거 빼고 LABOR만 쓰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식, 미국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옛날에는 저렇게 있다가 저게 이제 쏙 빠진 거야. 지금은 이제 잘 안 써요. 어쨌든 워크, 레이버. 이건 노동이고 저거는 근로? 아니에요. 워크란 말은 그냥 원래 영어가 고대 영어라든가 저 독일어라든가 이쪽 네덜란드나 이런 쪽 애들이 고대 게르만 언어 계열인데 게르만 언어 계열에서 발달한 거예요. 워크. 베르크. 독일어로 하면 베르크야, 베르크. 네, 베르크. 그래서 뭐 웨오르케 뭐 이런 고대 영어 고대 게르만어에서 쭉 발달해서 만들어진 말이 워크예요. 워크.
그럼 레이버는 뭘까요? 저거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라보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다른 이게 두 개가 아무런 그러니까 노동과 근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말은 다 그냥 영어로 노동, 일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냥 어디서 왔느냐, 어원이 뭐냐에 의한 차이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둘 다 한자 말이잖아요. 한자 말. 노동. 힘들여 움직이는 거. 그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 다 한자 말이니까 뭐 어원이 다른 건 아니야. 응? 사진이 잘 안 보이나? 사진 잘 안 보이죠? 요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얘기예요. 일제시대 때 근로보국대라는 것도 있었고 근로정신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근로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느냐? 근로든 노동이든 다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말은 아니에요. 그때 그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 보니까 거의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근로라는 말과 노동이라는 말, 그때는 노동이라는 말도 쓰이고 근로라는 말도 쓰였는데 근로라는 말이 1920년대 또는 30년대쯤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때쯤부터 발견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썼던 가장 많은 말이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런 말에서 많이 쓰였다고.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 정신대, 근로보국대.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그죠? 자, 요 사람 알아요? 여기 말 타고 있는 사람. 지금 일본 천황의 할아버지 쇼와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였다? 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인가? 일본 왕이라고 천황을 일본 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천황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라고 불러주는 게 좀 잘못된 거고 보기 싫으면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이름을. 그래서 히로히토 근데 이름이 히로히토예요. 히로히토. 이제 쇼와 천황이라고도 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20년대에 이제 천황이 됐나? 20년대에 천황이 돼서 1980몇 년에 죽었죠. 그거 이제 미국에 항복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랬잖아요. 응? 일제시대 얘기 나오면 조선일보 나와야잖아. 천황폐하의 고위덕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얘예요. 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얘가 얘예요.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는 건데 신사참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랬어. 이거 아침에 아마 그냥 국제시장이나 뭐 이런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은 저녁 때 6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이렇게 국에 대한 경례를 하잖아요. 저녁 6시에 옛날에 그랬어요. 딱 서가지고 전부 전 국민이 그 짓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일제시대도 이랬어요. 이게 아침에 7시인가? 7시가 되면은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해서 동쪽을 향해서 전부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궁성요배,
황성요배, 황거요배, 동방요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궁성요배라는 말도 썼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였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황성요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대만 총독부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황거요배, 그 다음에 저 위에 만주 동북 삼성인 그쪽에서는 동방요배라고 이런 명칭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근로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처럼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무슨 근로 보국되니 이게 그거 그 뜻 아니야. 보국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라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야? 쟤네 나라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근로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도대체 왜 해방이 됐는데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노동이란 말은 뭐예요? 노동자,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노동자라는 말 속에는 자유로운 인격, 독립한 인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에 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든가 자격, 사람으로서의 자격,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거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침범받을 수 없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독립한 인격이야.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게 바로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일을 하는 게 노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워크를 노동으로 번역할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로운 인격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은혜, 그러니까 어떤 지배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순종적인 의미, 종속적인 의미를 담은 말을 누군가는 그대로 쓰길 원했던 거지. 누군가는 그대로 쓰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쓰여 왔던 거예요. 안 바뀌고. 계속해서 이제 안 바뀌고 쓰여왔던 거예요. 누구라고 뭐 굳이 얘기는 하면 안 되나? 정치적인 거예요. 그죠? 정치적이잖아.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럼 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냐? 물음표예요. 물어볼게. 과연 우리는 식민 지배와 어떤 군국주의 통치 질서를 인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어떤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노동법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치를 원칙으로 해요.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원칙은 무시되어야 하는가라는 무시돼요. 그죠? 이 세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강의 안에 요 얘기들을 써놨는데 어쨌든 우리는 근로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이 말은 계속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언어 자체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죠? 특정 사상을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자, 어쨌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수업 안에서는 무조건 노동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특별히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로 딱 굳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실제로는 없었지만 어쨌든 교육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 노동이란 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근로라는 말을 쓴다. 그거는 우리 교육 목적에 지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죠? 응? 노동법 교육 목적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근로라는 말을 계속 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점을 한 등급을 그냥 깎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협박을 합니다. 쓰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네, 이게 이런 협박을 하든 안 하든 쓰면 좀 안 되겠죠. 계속 이제 안 좋은 건 쓰지 말아야지. 자,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바꾸자마자 전부 세상에 우리 튀르키예라고 다 쓴다고. 뭐 터키든 튀르키예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키예프를 키이우라고 바꿔 써야 된다고 막 하니까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건 안 바꾸냐고. 왜 이건 안 바꿀까? 이거는 정말 우리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민족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도 왜 이거는 바꾸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바꾸고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부정행위 하면 F 맞는 건 당연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출석 인정 신청 막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 처음에 제가 어젠가 저기를 보냈잖아요. 블랙보드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였죠? 이름, 학번, 학과, 학년,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 셀카 사진을 좀 매 학기마다 셀카 사진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 찍어야 돼. 여러분들이 일단 직접 찍어야 되고 비율은 1대1. 그러니까 저렇게 딱 네모나게 1대1로 해서 여기 원 있잖아요. 원이 이렇게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얼굴이 딱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걸 봤는데 잘 안 보이죠?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대략은 뭔지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의 사진 출석부예요. 이거 보면 안 돼. 자세하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 출석부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오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지금 거의,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이 다 돼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사진이 가지고 여러분들을 분간한다는 게 참 힘들고 또 하나의 저희 문제는 뭐냐면 이 사진은 해상도가 안 좋아요. 해상도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사진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문자로 해서 보내면 되는데, 저한테 문자로 해서 보내면 되는데, 문자로 보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개인 번호를 알려드려요.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면 그 개인 번호로 나중에 이제 수업용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출석 체크라든가 과제 제출이라든가 나중에 답안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블랙보드에서 안 돼. 이게 그 맞춤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용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안 되는 기능들이 많아서 이제 여기 우리 수업에만 맞추기 위해서 따로 제작을 한 거예요. 따로 만든 건데 이게 그전에는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이게 다 학교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정보예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됐었지.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썼는데 그 요즘은 이게 누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제출한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길 원하진 않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그 보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래서 따로 만들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 개인정보를 저기를 안 하면 돼요. 개인정보를 저장을 안 하면 돼. 그럼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그래도 누군지는 나중에 알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 번호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개인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그 다 따로따로 줘요. 따로따로 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누가 누군지를 이제 분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학기 정도 보관하고 이제 딱 그 한 학기 지나고 다음 학기가 되면 그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 체계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 수강 지금 정정 기간이니까 참 수강 정정 기간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몇 명 누가 듣는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수강 정정 이후에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년도 그러니까 지난 학기 그 정보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걸로 싹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그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를 듣고 이 수업에 다시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냥 작년 거 그대로 쓰면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작년 거 그냥 쓰면 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작년에 들은 게 아니라 새롭게 듣는 친구들은 이걸 다 이제 새로 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셀카 한 장 찍어서 저렇게 나한테 보내주고 그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제가 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그다음에 단톡방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요. 단톡방 주소를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이건 어떻게 이제 공지하는 방법 좀 이따 알려줄게요. 어쨌든 그 다음 주 시작할 때 이제 정정기간 수강 신청 정정기간 끝나고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가면 돼. 여기 강의 계획서에서도 홈페이지 수업용 홈페이지 있는데 여기 앞에 도메인은 약간씩 차이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자, 노동관계 이제 다음 주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고, 뭐 법률관계, 계약관계, 계급관계 이런 관계이고, 자, 종속노동이라고, 그다음에 노동의 종속성 뭐 이런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 보시고 잠깐 보시고, 자,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먼저 이제 녹화하는 거 이제 종료를 합시다.